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어요. 형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 돈이 없어서 학창시절 대학은 꿈도 못 꿨고요. 그저 친구들이 학원 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학원을 안 가서 좋다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저도 남들 다 가는 학원을 가고 싶어서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돈이 없다며 다음에, 그놈의 다음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형은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공부만이 가난을 끊는 길이라며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안 하면 마치 죽는 병에 걸린 사람 마냥 혼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미친 듯한 노력은 형을 그렇게 못 살던 집안에서도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만들었어요. 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저는 하위권을 맴도는데 형은 최상위권을 찍으니 부모님의 사랑이 형에게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형은 저와 달리 노력을 할 줄 알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도 형의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학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과외도 시키고 비싼 학비가 발생되는 고등학교도 보냈고요. 저는 학원 한 번 못 다녀봤고 어린 마음에 형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지만 형이 하루는 제 생일날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하나 주면서 울더군요. 언젠가 자신이 꼭 성공해서 네가 날 위해서 희생해준 만큼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도 미워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는 형이었죠. 형 나름대로의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형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배달 알바도 하면서 공부와는 달리 집안에 돈을 조금이나마 벌어다 주게 되면서 제 앞가림을 점점 하기 시작했었죠. 다만 한 가지 고비가 있었던 것은 형이 수능 시험을 만족스럽게 못 봐서 끝내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형은 스스로도 그때 엄청나게 자책하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다음 해에 당당하게 수능을 잘 치르고 의대에 합격하면서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대를 다닌다 하더라도 돈을 바로바로 버는 것은 아니고 인턴을 거쳐 전공의, 전문의까지 가게까지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더군요. 의대 학비와 형의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저는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고 부모님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며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나중에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받은 월급을 집에다가 가져다 주기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이러면 넌 대체 뭐 먹고 사냐고 말을 해도 어차피 병원에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터라 돈 쓸 일도 없다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정말 그 많은 돈들을 남김없이 저희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던 저희 가족들은 점차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그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몰며 장사하던 걸 이제는 가게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나가던 공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수익도 커지고 저도 공장에서 20살 어린 시절부터 일을 했던지라 직급이 올라가면서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형의 수입까지 합쳐지자 정말 그동안 어려웠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와 부모님이 일하시던 건물을 매입한 것까지 부동산이 몇 배나 오르게 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돈들을 손에 쥐게 되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형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보다도 5살이나 어린 형수님을 데려왔었죠. 저보다 3살이나 어렸지만 당연히 형수님 아니겠습니까? 매번 꼬박꼬박 형수님이라 부르며 대우했습니다. 형수님은 형이랑 같은 의사는 아니고 동료 의사가 소개시켜준 괜찮은 집안에서 자란 학교의 후배라고 하더군요. 형수가 하는 일은 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 사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월급도 괜찮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이셨습니다. 생긴 것은 영락없는 깍쟁이 같은데 성격도 털털하고 서스럼 없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애교도 부렸었어요. 그때부터 결혼하면서 바뀐 건 저희 가족이 먼저 나서서 형에게 이제 돈을 그만 주라고 말하는 거였죠. 이제는 우리가 돈 받는 거 불편하다고, 며느리도 미래가 있을 테고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텐데 여태까지 준 돈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지만 형은 매달 100만 원씩은 부모님 용돈이라고 보내줬습니다. 형수한테 한 번은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냐니까 뭐가 기분이 나쁘냐고, 부모님한테 아들이 되어서 용돈을 챙겨 드린다는데, 그리고 도련님이야말로 기분 나쁘지 않냐고, 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희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다는데 라고 말하며 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그런 형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무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형수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마다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갔고 저희 가족이 하는 일들도 모두 잘 되어가서 그만큼 재산 또한 꽤나 모았고 이제는 저만 결혼하면 딱이라고 했었죠. 근데 형수 같은 여자를 계속 보고 나니까 웬만한 주변의 여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비교 대상이 형수님과 비교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방끈 짧은 제가 형수만큼 능력 좋은 여자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수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호사도 몇 번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다지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형과 형수 그리고 저와는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퇴근길에 형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서 술 한잔하고 가라며 부를 정도였고 제가 초반에는 그래도 형수님이 부담되고 싫어할 거라며 꺼려하자 나중에는 형수가 먼저 전화가 와서는 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형수와 형 가리지 않고 우애 좋게 지낼 무렵 어느 날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형이 갑자기 형수와 산을 갔다가 굴러 떨어져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작스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가족들 전부 다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형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남부럼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집안이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쌍심지를 키고 그토록 아껴했던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며 네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우리 아들 한 거 아니냐는 둥, 왜 멀쩡하던 우리 아들만 저 꼴이 났냐며 온갖 막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을 말리면서 왜 남편 잃은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형수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말을 하며 부모님을 말려도 봤지만 애지중지 아끼던 장남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부모님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형수를 무작정 볼 때마다 욕하기 시작하셨죠. 급기야 부모님을 떨쳐내고 제가 중재로 나서서 부모님이 오는 날과 형수가 와서 돌보는 날 따로 정해서 형수랑 부모님이랑 최대한 안 부딪히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수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형수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자기가 사실 임신을 했는데 이걸 알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형이 저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셨냐고, 바람을 피웠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며 형의 아이라고 하더군요. 등산 가기 전날 임신이 된 것 같다며 자기 친정에서는 낳지 말라고 하고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정도 안 좋아하고 시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도 순간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형수를 좋아하는 저조차도 형수가 바람을 피운 건가 싶을 정도니 우리 부모님이 과연 믿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알리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말을 하자 부모님들은 바로 형수를 부르더니 저희 엄마가 형수의 머리를 후려치며
이 못된 년이라며 남편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식물인간 되어서 누워있는데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왔냐며 욕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울고 있는 형수에게 다가가 아무래도 아이는 힘들겠다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오해하기도 쉽고 또 낳는다고 해도 형수 혼자 어떻게 키우겠냐고,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친정 부모님 말씀대로 이혼하시고 그냥 새롭게 살라고 말하자 형수는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더군요. 그 이후로 형수는 저희 부모님께 독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형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형수는 배가 불러왔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도 형의 옆자리를 지키며 온갖 욕설들을 들으며 버티더군요. 정말 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최악의 욕설들도 많았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대체 왜 이러냐고, 우리 부모님 밉지도 않냐고, 이혼해서 혼자서 살지 이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해한다며, 나도 내 아들이 저렇게 되면 그럴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아이 낳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서 시부모님께 보여드릴 거라고, 남편이 남긴 유산이라며 자기가 만약 이 아이를 포기하면 정말 그때는 부정한 여자가 될 테고, 또한 자기 입장에서도 형의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말한 형수를 보며 존경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형수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못하는 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는 아이와 형의 유전자 검사서를 들고 왔고, 검사 결과 그 남자아이는 형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이 며느리에게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당혹스럽고 민망한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었죠.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들을 형수에게 계속 퍼부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들께 형수는 먼저 힘들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대신 앞으로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저 역시 오빠를 잃어서 너무 슬프고 괴롭다며 우는 형수 앞에 우리 부모님들도 무릎 꿇고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하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결국 저희 형은 그 이후 2년을 더 버티다가 합병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희 형수는 지금 친정에서 아이와 지내며 명절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보여준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는데, 조카가 정말 형과 너무 똑 닮아서 조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뒤에서 많이 울고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 이후로는 형수에게 정말 미안한지 평생을 죄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손자의 옷도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양육비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형의 사고 이후로 불행이 찾아왔던 저희 집안도 시간이 점점 흐르고 지날수록 조카 덕분에 웃음을 찾아가고 있네요. 어쩌면 조카는 형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흔히들 막장 시월드나 막장 시누이라고 하면 며느리를 차별하는 언행과 여우짓이나 이간질하는 시댁 식구들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번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시누이 덕에 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고작 29살인데 이혼녀에 돌싱되어 버려서 너무도 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미친 시월드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결혼 전에 가족분들 충분히 만나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해 29살에 돌아온 싱글이 된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 첫 만남부터 대화도 잘 통하고 외모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운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별 문제가 없었고, 다만 상견례 할 때 여동생이 학생이라 참석하지 못해 나중에 따로 보자는 것 외에는 여느 사람들 결혼하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이제 남편이 아니지만 편의상 남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시누이인 여동생은 11살 차이가 난다더군요. 저희가 27살 결혼 준비 당시 16살이었는데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없었는데 학원 다니나 보다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이 되어서 만난 시누이의 비주얼은 제가 생각한 늦둥이 동생의 이미지는 다소 아니었어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16살이면 중3일 텐데 머리는 탈색해서 금발에 가깝고 요새 화장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진한 색조 화장과 제가 본 시댁 식구들 이미지와는 정말 사뭇 달랐고 이어 보이는 발목에 문신까지 당황했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티를 내지 않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이 친구는 그저 소파에 기대서 멀뚱히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시부모님이 혜영아 인사해야지 라고 말씀하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개성이 강한 아이인가 보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중학생이라서 반항 중인가 뭔가 싶기도 하고 어색해서 말 안 하고 들어가는 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날 시댁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방에서 들리는 건 굉장한 볼륨으로 틀어놓은 음악 소리뿐.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눈치를 살짝 보는가 싶더니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놀랐지? 동생이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학교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사춘기랍시고 저렇게 뾰루퉁해 있어. 아, 그렇구나. 애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밝은 아이로 돌아갈 것 같아. 제 어린 시절 학창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한 모범생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한 적은 없지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저도 속칭 노는 친구들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요새 말로는 인싸라고 하려나요? 일진놀이 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긴 했지만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몰려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한 것이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에 만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런 성적으로 대학도 못 가겠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인서울 끝자락에 대학에 붙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친구들과 곁을 나란히는 했었으나 특별히 악질이 아니고서야 다 애들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 당일에도 신랑 측 가족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친구들 만날 때나 입는 복장을 하고 왔지만 다행히 머리는 어두운 색을 입히고 와서 양가 어른들 모두 별말은 없었습니다. 학생이니까 편하게 입었겠지 하셨고요. 다만 제 친구들은 어두운 표정의 신우를 보고 염려스러운 말 한두 마디 하고 갔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막장 시누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저와는 대면대면 말도 없던 아이가 신혼여행 돌아와 시댁에 인사 간 날 이번에 소파에 똑같이 누워서 TV를 보면서 내 선물은?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거나 남편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물 안 사왔어? 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린아이지만 시누이고 친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존댓말로 대답을 했건만 한참은 어리신 시누이는 내 선물하는 사람만 우리 집에 오는 건데?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사왔지 안 사왔겠습니까? 오자마자 선물 보따리 푸는 거 아니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선물 드리고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반말을 하는 건지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데 남편이 받아치더군요. 혜영아, 언니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야. 당연히 선물 샀지. 언니가 너 선물은 특별하게 더 잘 골랐는데 말 이쁘게 하고. 이게 지금 혼내는 건지 슬슬 기는 건지 제 동생이었으면 흔들어 놨을 텐데 싶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 미쳤냐? 시누이 입에서 정확히 꽂힌 단어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데 시부모님 달려나오시고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장하며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가고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며 저번에 말했듯이 사춘기니까 우리가 좀 참자라고 하더군요. 그래 사춘기겠지.
그리고 신혼집과 시댁은 멀기 때문에 자주 만날 일 없으니 나중에 보면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일 때문에 만나는 날이면 시누이 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지만 만나면 또 저런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지만 내 동생 아니니 무시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달 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 사이 고등학생이 된 시누이. 사실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 뭐 한 게 진작부터 자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저런 막장인 애들이랑 섞이면 내 삶은 피곤하고 이 아이는 보통의 사춘기가 아니라 갱생되지 못할 애 같았거든요. 참교육하려다 시전도 하지 못하고 시댁 중 누구도 따끔하게 애를 잡지 못하니 싸우고 나서 머리라도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갱생의 의지는 0.1g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의 칠순 기념여행을 가신다 하여 좋은 패키지를 끊어드렸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된 상황인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 나이일 정도니 친구들 불러서 놀든 친구네를 가든 알아서 하겠거니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부모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온다던 남편 옆에 웬 여자아이가 따라 들어오는 건지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저는 멍한 표정을 보고도 남편은 혜영아 들어와. 저기가 안방이고 옆방에 치워줄게. 거실에 있어. 헐, 호텔 가이드인 줄. 뭐야? 뭐가? 아가씨 무슨 일이냐고 부른단 얘기가 없었는데. 동생이 오빠 집에 온 건데 왜? 뭐? 아, 그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어떻게 혼자 둬. 부모님이 자꾸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혜영이도 불편해서 싫다고 했는데 아주 신경 쓰여서 내가 잘 챙길게. 왜? 너네 집도 아니면서 사람 무한하게 난리야. 비켜. 여기가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집주인이 따로 있으니 네 집 아니지? 전세라며? 라고 하며 쪼르륵 들어가는데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거지? 친정에 연락하니 어린애고 미성년자니 며칠만 데리고 있어라. 지금 집에 돌려보내면 사부인 볼 면목이 없지 않겠니? 하셔서 그냥 저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4박 5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런데 퇴근해보니 집에서 매쾌한 냄새가 나더군요. 화를 낼 당사자는 어디에 갔는지 베란다에는 재만 잔뜩 털어놓고 나갔으며 윗집에선 인터폰이 컴플레인 올라왔고요. 시골 어르신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둘러대고 도저히 못 참아 신우 잡을 생각했는데 새벽 3시가 넘어도 들어오질 않아 잠들었습니다. 출근 전에 이야기 좀 하려는데 화장도 안 지우고 벌러덩 자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깨워봐도 미동이 없어 시누이 두고 출근하니 남편한테 카톡 옵니다. 어제 혜영이 늦었던데 해장국이라도 좀 끓여주면 안 되겠어? 차라리 해장국을 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3일 남았다 참자 했는데 3일간 같은 패턴 반복하고 제 정신과 건강이 피폐해져 갈 쯤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건가 싶어 갈 쯤 마지막 날 밤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스트레스 탓인지 몸살기가 돌아 원래 퇴근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는데 안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나? 잠꼬대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남자 목소리도 들려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세상에 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한테 이혼뿐 아니라 휴직을 하게 만든 악몽입니다. 젊은 남자도 아닌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랑 함께 있더군요. 제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요.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를 수가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대로 굳어있는 저를 발견한 시누이는 눈 풀린 채로 다시 누워서 퍼 잡니다. 오히려 신원 불명의 남자는 절 보고 허둥지둥 나가더군요. 다음날 공항에서 귀국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했고 나는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려는 남편과 시부모님 뿌리치고 다음날 바로 서류 떼고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 홈팁이 있습니다.
해킹 문제 있다 해서 꺼놨는데 신호 온 이후로 내 물건에도 손대는 것 같다. 증거도 있다. 도장 안 찍으면 이 영상 너네 가족, 우리 가족 다 있는 법원에서 다 재생될 수 있다 협박하니 순순히 찍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믿기시나요? 저는 제 일이고 제 눈으로 보고도 안 믿습니다. 신우가 애초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듯 합니다. 이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신우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예상대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녔으며 상견례 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폭 가해자로 소년원에 있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웠고 그 외에도 집에서 혼을 내면 그 분풀이를 다른 집 아이들에게 풀어내는 미친 기질이라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그저 그때 본 수염 덥수룩한 남자는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왜 우리 집까지 와 있었던 건지 제가 본 추접한 현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 꼭 다 만나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직계 가족은 웬만하면 다 옵니다. 해외 가 있거나 깜빵 가 있는 거 아니면 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